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논의 과정에서 노사 간의 팽팽한 이견을 보여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합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추진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내년도 최저임금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어제 밤샘을 하는 그런 악전고투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마침내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8,720원인데요. 시간당 8,72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설정해놓고 있는 이 최저임금의 1.5% 늘어난 것인데요.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인 1988년 당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네. 당시 민주화 분위기를 타고 최저임금 제도를 사회 제도로서 처음 정착을 시켰는데 그때 이후로 연간 이 상승률이 1.5%로 떨어지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상승률이기 때문에 좀 노조는 물론이고 사측도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있긴 했지만 결국 코로나19 여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 경제 성장률, 네. 거시경제 지표가 급전직하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물가도 올해 0%를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금만 올라가게 되면 혹시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여건이 더 악화돼서 대대적인 해고가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이런 전문가들의 인식이 많았고 사측이나 노조 서로 간에 자신들의 주장을 완전히 관철하지 못해서 불만은 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다 같이 좀 자제하고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한 2시쯤에 이게 통과가 된 건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용자 측 9명, 예. 그리고 노동자 측 9명, 9명이 이제 공익위원들인데 어제 사용자 측, 노동자 측 다 나가고 사용자 2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이렇게 모여서 사용자가 2명이 이석을 했어. 그래서 좀 헷갈리네요. 7명이 이제 예. 사용자 측이랑 그 공익위원들 9명이 모여서 16명에서 표결을 했는데 9대 7로 나왔어요. 추론하기를 공익위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아무도 이제 사측이나 그리고 노동자 측 둘 다 찬성을 안 했다. 그래서 반쪽 합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완벽한 합의를 이룬 적이 사실상 거의 없는데요. 해마다 이 전전반측 아주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는데 지난 밤에 우리 앵커님도 조금 헷갈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 반전이 있었어요. 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 중에서 과반이 넘어야 회의 의사 정족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 9명에 적어도 노조 대표나 사측 대표 몇 명이 붙어야만 6명 정도가 붙어야 이게 과반을 형성해서 회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조나 또는 사측 대표가 완전히 중간에 퇴장을 해버리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한국노총 대표들이 회의 도중에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 민주노총도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27명 중에 9명들은 아예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이 8,720원 안에 사측도 다 나갔더라면 어제 그 합의 자체가 결렬이 될 텐데 그중에 6명이 회의는 참석하고 그러면서 또 반대표를 던졌어요. 네. 이것은 어차피 이 최저임금 제도를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회의가 결성되도록 의사가 성립되도록은 도와주되 우리도 이 결정에 불만이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안에서 반대를 표시를 했고 노조 측은 그 자리에 앉는 것조차가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간 그러니까 반대의 강도로 놓고 볼 때 노조의 서운함과 반대가 사측보다 조금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좀 잡음들이 있어서 일정을 좀 봤더니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제출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금 프로세스 안에서 너무 잡음이 심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의위원회에 다시 내려보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례가 있는 일입니까?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네. 이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안이 혹시 우리나라 국가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결정사항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시 재고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일정도 상당히 늦어져서 재심의를 요청했을 경우에 과연 법정 시한인 8월 5일을 지킬 수 있을까가 좀 걱정도 되는 데다가 예. 그동안의 전례도 이 최저임금 27명의 그 각자의 의사표시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해봤자 결과는 달라질 게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8,720원으로 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확정 단계가 아닌가.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를 해야 됩니다만 네. 이 원안대로 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내놨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1.5% 인상이 되면서 이게 가능하려면 내년 심의에서 인상률이 14.7%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잘 계산을 해보셨네요. 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기 때문에 퇴임 임기해에 10,000원을 맞추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에 14.7%를 올려야만 가까스로 10,000원이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 한 거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충격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네. 내년에 14.7%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지켜볼 때는 이 10,000원이라는 숫자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년 전에 또는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기 전에 그 10,000원이라는 돈은 물가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금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9,000원이 그 3년 전에 예측했던 10,000원보다 가치가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에 국민 공약했다는 그 정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그 정신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아닌가. 특히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감안할 때 코로나 상황에는 오히려 그 경영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1.5% 올렸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나름 주어진 여건 속에서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을 합하면 10,000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예. 그 임금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금액이 처음에 10,000원으로 할 때 주휴수당이나 또는 다른 상여금 이런 것을 더하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폭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은 8,720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국판 뉴딜 내용이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오후 2시 국민보고대회가 열리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사진을 공개하잖아요.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정책 사업,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어떤 경제 발전 전략 이니셔티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이죠. 이 4월 22일 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주저앉은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민이 담합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루스벨트 대통령에서 따온 뉴딜에 한국을 붙여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명명을 하고 네. 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구체안을 좀 마련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습니다. 그 구체안이 지금 나와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대통령은 거기서 조금 더 대통령의 철학을 가미시켜서 오늘 2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철학은 첫 번째 코로나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자. 그것이 첫 번째 대목이고요. 두 번째 또 한국형 뉴딜에 담겨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세계 경제를 따라가는 추격자 경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세계의 현안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인류의 복지 번영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도 경제형으로 바꾸자. 그렇다면 세계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미래 산업 쪽에 적극 비중을 둬야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 안이 오늘 오후 2시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잠시 후 시작이 되는 건데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이제 그린 뉴딜을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디지털 뉴딜 이렇게 각각 화상으로 발표를 합니다. 네. 기업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뭐 현대가 SOC에 참여를 많이 했듯이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구상할 때 4월 22일 날 구상할 때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서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인프라를 깐다든지 비대면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게 주축을 이뤘어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게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이런 환경에 부담을 안 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지속 가능 성장을 하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명의 CEO와 재벌이 이제 나오는데 한 명은 정의선 현대차의 부회장이시고요. 예. 한 분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인데 현대차의 정의선 이 부회장은 그린 뉴딜 이른바 수소 에너지를 개발하는 네. 그쪽 방향의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게 되고요.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비대면 산업에 우리가 디지털을 어떻게 발전시킨가. 바로 이 한성숙과 정의선 이 두 분의 경영인들이 이제 실무를 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앞에서 끌고 또 자금을 대주고 그렇지만 결국은 움직여야 될 몸통은 기업인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정부와 관과 비즈니스가 함께하는 그런 한국형 뉴딜의 새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